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2년 전 안타까운 사고를 겪고 아직도 그때의 공포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여전히 제 탓 같기만 한 그날의 일 때문에 남편 생각이 많이 나는 오늘입니다. 날이 좋아도 흐려도 남편 생각이 내내 가슴속에서 떠나질 않아 괴로운데 이게 참 병원의 힘으로도 극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생에 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일이 벌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밤만 되면 우는 것도 지치고 새벽 도중 잠에서 깨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너무 힘이 들어서 사연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곳에는 저만큼이나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다들 위로받아 가시길래 저도 한번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저랑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해서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 유복한 집이 아니었지만 유복한 집 못지않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늘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똑바른 사람이었기에 우리 집은 큰 갈등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들도 올곧게 커주었죠. 해주는 것도 없는데 어쩜 그리 바라는 것마저 없는 건지 처음에는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딱히 욕심이 없길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철이 빨리 들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애들이 철이 빨리 드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걱정과 달리 저희 아들은 당시 사춘기가 왔는데도 일탈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저는 당시만 해도 시집을 무척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잘 만나 아들 바람직해 웬만한 신여성들이 부럽지 않은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수월하기만 하던 우리 가정에 어느 날 딱 하나의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바로 남편에게 있던 전처의 존재였죠. 남편의 재혼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편 또한 자신의 이혼 사실 때문에 결혼 전 제게 호감 표시하는 걸 미안해했었어요. 다들 이혼을 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작정하고 미란 씨 꼬시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면 어쩌려고요. 진짜 나쁘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지금 정환 씨처럼 그런 식으로 티 안 내죠.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하루 이틀 지켜보고 이러는 줄 아세요? 남편은 자신의 이혼 이력을 마치 죄명처럼 여겼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남편의 환경보단 남편의 인품이 더 눈에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만한 남자 못 만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기만 하다가 끝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전처의 얘기를 잠깐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전처가 자신의 가난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제가 만날 당시 남편은 제법 자리를 잡고 있는 직장인의 위치였던지라 가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막 잘 사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전처가 그랬다니 그때는 남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고 이해했었습니다. 제가 전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진심을 알고 더 이상 전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였고 남편과 10년 가까이 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건 전처가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 행복이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더는 남편 입에서 전처 얘기가 안 나올 줄 알고서 살았는데 왜 전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냐 하면 바로 전처가 남편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간 지 무려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와서는 정말 예고 없이 전처의 존재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 회사에서 제법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일반 소기업의 과장 자리였는데 어릴 적 전처랑 이혼할 쯤에 그 회사를 들어가서 계속 다니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전처가 남편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전처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서 한 번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전처가 왔었다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제게 심란한 얼굴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전처가 말기암이래.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재훈이랑 한 달만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네. 뭐? 같이 살아달란 소리야? 이혼해놓고 10년 만에 연락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데?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미안해. 아직 대답 못했어. 나도 워낙 갑작스러웠던지라 거절은 못했거든.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재훈이 생모잖아.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 맞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재훈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자식이고 남편은 저와 만날 때 아들의 존재를 바로 밝혔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남편의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절대 전처의 아이라고는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겼을 때 겨우 2발로 걷는 아기였어요. 당연히 아들이 큰 뒤로 생모의 존재가 있다는 걸 따로 알려주긴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알고 좀 혼란스러워하긴 했으나 저는 말해주었어요. 나는 아기 때부터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생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키운 적 없었다고 말이죠. 아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어서 엄마인 제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나타나 제 아들에게 눈독을 들이다니요. 왜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휘저으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미 자기가 포기한 남편이고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을 왜 다시 찾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남의 남편이 된 전 남편을 다시 찾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처도 전처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처음으로 실망이란 걸 했습니다. 남편이 전처가 무슨 부탁을 했든 확실하게 거절만 했어도 저희 집안 공기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을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했고 남편은 그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보았어요. 슬그머니 가서 엿들었더니 통화 상대가 전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입원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보내려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큰일 나면 어쩌려고? 괜찮겠어? 어차피 가망이 없는 삶인데 언제 죽든 상관없지 뭐.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너무 아플 때면 스스로 목숨도 끊고 싶더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야 돼.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아내 설득해 볼게. 우리 와이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서 당신 입장 이해해 줄 거야. 남편이 저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요.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 또한 남편에게 이럴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둘의 통화를 참지 못하고 베란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제가 받았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대신 말씀드릴게요. 말기암이라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안 돼요. 가족이란 건 이미 손 놓으셨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시 찾아서 남의 가정 뒤흔들어 놓을 거였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보, 일이 돼.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들어가서 설명할 테니까 휴대폰 이리 줘. 말기암이면 남의 가정이 파탄 나든 말든 그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윤리는 지켜야죠. 저는 그쪽 때문에 죽겠다고요. 남편은 결국 제게 큰 호통을 치면서 휴대폰을 강제로 앗아갔습니다. 그리곤 전처에게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하고서 끊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속이 열불이 난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느껴봤네요.
저희 집은 원래 큰 소리가 나는 집안이 아닌데 전처의 등장 이후로 번번이 큰 소리가 나니 아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저와 남편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불안했는지 한 번씩 방 밖을 나와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간 뭐 하나 해결되는 거 없이 가족 관계가 망가져 버릴 것 같았어요. 계속 이렇게 날짜만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 망할 전처의 존재 때문에 저희 집이 이렇게나 흔들려야 하는 걸 두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전처에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 초조해지는지 더 예민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우리는 결국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커다란 문제를 떠안기기 미안했지만 어쨌든 전처에게 가야 할 사람은 아들이니까 아들의 생각이 중요했어요. 처음 아들에게 물었을 때 아들은 저를 생각해 주는 건지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통화만 해달라는 전처의 부탁을 남편이 또 거절 못하고 안고 와서는 그날 아들과 전처가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있는 앞에서 말이죠. 이름이 재훈이라고 그랬니? 엄마는 네 이름을 상열이라고 지었었는데 바꿨구나. 아직 우리 아들이 엄마는 많이 낯설 거야.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미안해. 아들 입장에선 엄마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회 한번 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다른 건 안 바라고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래. 착한 우리 아들은 생모의 절절한 부탁에 결국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하지 못했고 우리와 상의 없이 이미 전처에게 알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더군요. 생모는 남편처럼 재혼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살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기초 수급자로 계속 지내온 듯 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그런 점을 더 어필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자꾸 제 아들에게 엄마 거리는 게 무척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또 한 번 휴대폰을 빼앗아 전처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아들의 선택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끊고 나서 제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어디 아들 잘못인가요? 전처에게 정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남편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지. 결국 저는 저 나름대로 속이 미어 터졌지만 우리 아들을 전처 품에 한 달 동안 보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싣고 전처에게 데려다 주려는 첫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남편과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아들 없이 한 달을 살아야 했던 기간 동안에 제 세상은 거의 구천이나 다름없었어요. 하루가 1년처럼 길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름시름 앓으며 점차 기운을 잃어가니 남편이 제 걱정이 되긴 했나 보더라고요. 매일 아들을 찾아가서는 저한테 아들 사진 보여주고 잘 있다고 계속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저를 위해 전처가 걸려있는 사진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리엔 남편과 전처와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그려졌고 분명 다 내 가족들인데 제가 마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 목소리는 자꾸 뾰족하게 흘러나갔죠. 어쩌라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랑 아들이 누구를 더 원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재훈이는 계속 너 보고 싶다고 해. 우리가 아무리 전처 사정 봐주고 있다고 하지만 내 아내는 너고 재훈이 엄마도 너야. 네가 안 불안해했으면 좋겠기에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왜 몰라줘. 솔직히 힘들잖아. 나는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느 집 사람이 전처 죽을 때 됐다고 남편 갖다 바치고 아들 갖다 바치고 하겠어. 남편은 저 위로되라고 노력하는 거겠지만 남편이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더더욱 남편의 재혼녀밖에 안 된다는 인식만 커갔어요. 밤새 몰래 우는 것도 지쳐가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한 달째가 되던 날, 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아들에게 방문을 했고
그날은 작별하기 하루 전이라 전처랑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같이 해주기로 했다네요. 전처도 더 이상 아들 안 찾겠대. 내일 입원한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 그동안 내 사정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전처가 다른 말 해도 이젠 더 이상 안 봐줘. 무조건 내 아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눈을 감든 그것도 당신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전처도 가족 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엔 굳이 나랑 아들이 필요 없어. 나도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은 없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전처한테 아무런 마음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야. 이젠 평생 속 안 썩일게. 제가 한 달을 참아줬는데 그 몇 시간을 더 못 참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한 뒤 다음 날만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다음 날이 되면 남편이 아들을 또 데리러 갈 것이고 제 아들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시간도 너무 안 가서 아들 기다리는 김에 저는 아들 방 청소까지 다시 한번 싹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없는데도 거의 매일 아들 방을 청소했어요. 그럼 남편이 아무도 안 쓰는 방인데 피곤하게 뭘 그리 고생하냐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제 걱정을 해주는 것보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더 컸을 뿐입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컸고 잃은 신뢰는 깊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언제 귀가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청소를 다 하고 나왔는데도 남편이 도착하질 않는 겁니다. 시계를 보았는데 벌써 11시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여태 아무리 늦어도 저녁 9시 전이면 집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와야 할 시간에 안 오면 밉든 아니든 걱정되잖아요. 마지막 날이라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이해해주며 기다리길 1시간째. 자정이 넘어갈 시간이 되자 결국 전화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한테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남편이 아닌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랑 아줌마랑 같이 나갔는데 5시간째 안 들어와. 나 버리고 간 건 아니겠지? 무서워, 엄마. 여기 밤 되면 주변에 사람도 없고 편의점도 없어.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뭐? 아빠가 아줌마랑 같이 나갔어? 아니다. 엄마가 갈게. 거기 어디야? 주소가 어떻게 돼? 주변에 우편물 있는지 찾아봐. 저는 아들에게 문자로 주소를 받고 급히 택시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아들 말대로 전천의 집이라는 곳의 위치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속된 말로 정말 사람 하나 죽어도 몇 년은 모르고 방치시킬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곳에 우리 아들을 한 달이나 뒀다는 사실은 저를 또 한 번 괴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당장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전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나왔는데 혼자서 많이 무서웠는지 저를 보자마자 안기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다독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을 보니까 분명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남편과 전처의 행방을 물었는데 아들은 그저 전처가 남편한테 따로 할 말 있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밖엔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아들을 잠깐 집에 두고서 집 주위를 둘러봤어요. 남편을 부르면서 돌아봤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폰으로 전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해도 전처 휴대폰마저 꺼져 있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같이 그곳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전처랑 남편은 나타나질 않았고 어쩔 수 없던 저는 일단 아들을 데려간다는 메모만 적은 뒤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길래 남편을 실종 신고까지 해야 했네요.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라진 것이 혹시 그 말기암 전처에게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설마 둘이서 외국 병원으로 가버린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전처가 말기암이라는 전제가 있는 한 발생할 확률이 희박한 결론들이었어요. 곧 죽을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친단 말입니까? 그만한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둘이 다시 눈이 맞아서 달아난 거라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생각나는 결론이 그런 쪽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매일 아들만 붙잡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가도 남편이 나타나질 않자 저는 그제야 남편이 우릴 버렸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릴 남편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남편 실종 사정도 제게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당장 눈앞의 경제 생활이 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심란한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잔액을 확인한다고 잠깐 은행을 들렸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전처였어요. 창구에 일을 보러 온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모르는 남자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분명 전처는 말기암이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본 모습은 다 죽어가는 저보다 건강해 보였고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아저씨랑도 마주보고 잘만 웃고 있었어요. 누가 저런 사람을 보고 말기암이라고 할까 싶을 정도의 멀쩡한 몸뚱어리였습니다. 이미 남편이 말했던 전처의 시한부 기한은 지난 상태였어요. 남편 말대로라면 전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거지? 너무 혼란스러우면서도 전처랑 같이 있어야 할 제 남편의 존재가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전처랑 같이 있다가 사라졌으니 제 눈앞에 나타난 전처처럼 남편도 나타나줘야 하는 거잖아요. 전처를 발견한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순간 눈이 돌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전처한테 쫓아가 전처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당신? 네가 왜 살아있어? 내 남편은 어쩌고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내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너랑 같이 있다가 없어졌잖아. 어머,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사람 잘못 본 거겠죠. 여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내 남편 어쨌어? 내 남편 어디 가고 왜 딴 남자랑 있는 거야? 둘이 도망친 거 아니었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당황한 전처는 자기 딴에 머리 좀 굴리다가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전처 애인인지 뭔지 저를 떼어내고 패대기 쳤고 쌍욕을 하면서 전처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친 저를 걱정해줬으나 저는 그 손길들 모두 외면한 채 그들 뒤를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를 타고 사라지는 바람에 놓쳐버리게 되었죠.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고 말이 안 돼서 도무지 전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전처는 말기암이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저리 버젓이 돌아다닐 수가 있단 말인가요? 말기암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모를까. 일도 못 알아보고 누워서 이틀은 보낸 저는 결국 갑갑함을 참지 못하고 지난번에 찾아갔던 전처 집을 다시 몰래 찾아갔습니다. 대낮에 찾아갔던지라 집에 사람은 아직 사는 것 같은데 다 외출을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랐는데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연이 만약 제 남편과 아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맞는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집 주위에 몇 시간을 은닉하고 있던 저는 집 주위로 숨어들었다가 저녁이 다 돼서야 전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는 어김없이 그때 그 남자와 또 같이 나타났어요. 보아하니 남자랑 이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낌새더군요. 전처가 남자의 팔짱을 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숨어있는 곳으로 그들이 하는 대화가 들렸어요. 들통나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그 아줌마가 날 본 게 마음에 걸리네. 그 아줌마랑 저번에 통화했을 때 당신도 들어서 알잖아.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억측스러워? 보험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여기 뜰 거라서 겁낼 필요 없어. 그 아줌마는 그냥 평생 제 남편 실종된 줄 알고 살 거야.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가 무슨 능력으로 알아내겠어?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호의호식하며 살면 돼. 저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건 분명하단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걸로 알게 만들었다는 건 자기네들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그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그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몰라요. 경찰서에 가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 얘기를 꺼냈어요. 제 남편이 실종 신고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슨 짓 한 것 같다고 동영상을 보여줬고 여자가 내 남편의 전처라는 사실과 내 남편이 이 여자랑 있다가 실종된 거라고도 모두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자가 말기암이라고 했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또한 빠짐없이 전달했죠. 경찰은 처음엔 제 얘기를 별일 아닌 실종 사건이라 생각하는 듯했죠. 그럼에도 민중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경청은 하고 있었고 갈수록 상세해지는 제 진술을 곰곰이 생각하는 태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경찰 또한 뭔가 수상하긴 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동영상에서 전처랑 남자가 하는 대화를 듣고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다행히 경찰은 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 주었어요. 경찰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아들에게조차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발 제 남편이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있어만 주길 바라고 기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겐 또 하나의 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처 때문에 제 머릿속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중 5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경찰이 제 남편 이름을 묻더니 배우자 되는 사람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을 찾은 것 같은 뉘앙스에 기뻐서 저는 곧장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남편 신고도 부인인 내가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곧바로 목소리를 가라앉혔는데 느닷없이 제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 그랬냐고 다시 물었고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 경찰이 다시 있는 말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남편분이 김정환 씨잖아요. 그런데 윤민호 씨 성함으로 사망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신은 김정환 씨가 맞는데 신고 정보는 전부 윤민호 씨라는 거죠.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워낙 정신없는 상태로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경찰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망을 한 건 맞는데 우리 남편 사망 처리가 남편의 신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윤민호라는 이름을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이름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우리 남편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기색을 표하자 경찰은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말해주면서 혹시 이건 아는 이름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때 돋은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경찰은 제게 전처 이름을 언급했고 저는 흥분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전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경찰 쪽에서 오는 반응은 역시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무래도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한 보험 살인 같다고 하더군요. 전처가 분명 말기암 환자라고 했는데 전처 앞으로 된 진단명 같은 건 전혀 조회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살인이요? 지금 제 남편이 살인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험 살인이 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런 일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살인이라니. 일평생 저랑은 관계없을 것 같은 단어의 등장에 긴장이 덜컥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뭔 난리인가 싶어서 일단은 경찰이 해주는 말을 부정했어요. 내 남편 사망 아니라고 뭐 잘못한 거 아니냐부터 내가 애초에 실종해서 신고를 했던 건데 뜬금없이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게 말이냐고, 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겁에 질려서 질문만 했어요. 하지만 경찰한테서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순 없었고 오히려 반복적인 답과 더욱 깊은 내막만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저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재혼남이랑 짜고 재혼남에게 든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랍니다. 제 남편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던 전처가 술에다 복숭아즙을 타서 남편을 호흡곤란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죽은 제 남편을 재혼남으로 위장시켜 재혼남의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이래요. 실제 재혼남 앞으로 사망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조회를 하고 조사를 시작했고 사기라는 것이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연락이 마침 제 남편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들이 바로 경찰에 잡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제가 간절히 바랬던 남편의 복귀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이 되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은 저의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일단은 경찰서로 가야만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전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같이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은행에서 마주쳤던 아저씨였어요. 저들이 제 남편을 보험 타먹으려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에게 듣기만 했을 때보다 직접 눈앞에서 그 욕망에 찌든 모습을 보니 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솟구쳤고 저는 아랑곳 없이 다짜고짜 달려가 전처 등짝을 패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내 남편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 남편은 네가 죽는다고 했을 때 아들 생모라고 안쓰러워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착한 사람한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가 있어? 전처는 제게 두들겨 맞는 것에 짜증내면서도 자기 재혼남한테 성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 아줌마 찝찝하다고 했지? 진작에 이 아줌마까지 손봤으면 걸리는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대담한 짓까지 해놓고 왜 이런 실수를 대비 안 해? 네 탓이라고? 집 주소 들킨 게 누군데? 애초에 너네 집 노출 안 시키고 어디 다른 데로 애 불렀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겠지. 둘은 서로 반성할 기미는 안 보이고 서로 제 남편 죽인 걸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이런 골빈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가벼워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오열을 하면서 바로 전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말기암 걸려서 죽어버리는 게 나았다고, 왜 살아서 나한테 이런 끔찍한 경험을 안겨주냐고 원망하였어요. 나 때는 그놈 쥐뿔도 없었다고. 전부인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놈 가난뱅이일 때 고생한 건 나야. 뒤치다거리 내가 다 해줘서 취직시켰던 거라고.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정작 보상을 당신이 받는 건 억울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짐승만도 못한 짓 벌인 건 사실이야. 착한 사람 이용해서 죽여놓고 뻔뻔하게 변명하고 싶어? 남편이 날 버린 줄 알고 얼마나 원망했었는데 니까짓게 이런 짓을 벌인 줄도 모르고 나는 남편이 가는 순간에도 남편 욕만 했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지옥을 떠넘겨? 그런 남자 골라서 결혼한 건 그쪽 선택이잖아. 그쪽이 잘못 선택해서 이 꼴 난 걸 왜 나한테 따져? 내 전 남편 재혼녀가 그쪽 아니었어도 전 남편은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당신이 거길 기어들어온 거잖아. 솔직히 당신도 돈 못 받을까봐 이렇게 난동 부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전처의 처지를 얼마나 잘 이해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저급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전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전처 재혼남은 전처랑 다퉈서 전처한테 기분이라도 상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전처의 뺨을 때리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 있죠? 이 괴물 같은 년아, 너 같은 잡종들은 절대 깜빵에서 나오면 안 돼. 평생 깜빵에서 썩을 준비나 해야 될 거야. 감히 착한 내 남편을 죽이고 다시 바깥 놔둘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기어 나오면 내가 또 쳐넣을 거니까 평생 네가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제 남편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전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려고 했던 건데 왜 죽어서 돌아와야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고 전처랑 재혼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더 괴로웠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제 남편을 죽게 만든 전처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제 선에서 가능한 재산을 털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 둘이 최대한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알아봤어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 배웅도 못 해줬는데 남편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걸 저만 알도록 그대로 묻히지 않고 남편 잃은 억울함을 각종 뉴스에 제보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해 인터뷰까지 자처해서 진행했어요. 전처를 만나고 온 남편이 실종되어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많은 매스컴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방송국에서 그토록 많은 러브콜을 주어서 정신없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전처와 재혼남의 얼굴은 까발려지지 않았지만 신상은 이미 다 공개가 되었고 그들은 기사를 접한 온 국민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만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제 남편의 사망 신고도 남편 이름으로 다시 정정 신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유골함도 남편의 이름을 찾아주어 제가 아는 납골 땅으로 이적해 안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남편, 가족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제 명이 아닌 시기에 운명을 달리하여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장례식도 제 손으로 치러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에게 이리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시키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제게서 남편을 앗아간 그 썩을 놈들을 고소했는데도 제 마음은 구멍이 뚫린 것 마냥 허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뭘 하든 남편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제 사정을 알아주신 건지 보도를 탄 이후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와 아들의 처지를 알아봐 주셨어요. 우선 동네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제가 밥도 못 먹고 기운도 못 차리니까 그게 걱정이 되었는지 반찬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식품도 많이 챙겨주셨고 또 제 아들에게는 용돈을 쥐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땐 아들이 길에만 나가면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쥐고 귀가를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사회에서는 저희에게 더 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 없고 남편이 유일한 보호자였던 제게 보험회사가 연락이 왔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총 2억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남편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서 직원들이 남편을 위해 위로금 3천만 원을 모아주었고 남편의 퇴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고마운 손길들 덕분에 저랑 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당장은 무리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 맞다는 게 이렇게 또 증명이 되니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모든 도움들은 남편이 저희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가장의 책임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장을 잃은 무게는 저와 아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남을 겁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저는 우울증의 정신과 약까지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편이 제게 처음 전처의 소식을 갖고 온 그날 남편을 더 심하게 뜯어말렸더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한테도 영향을 끼쳤나 봅니다. 아들은 한참 친구들이랑 뛰어놀 나이인데도 학교 마치면 늘 바로 귀가를 해서 제 곁에 있어줘요. 저를 억지로 일으키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조르고 가끔씩 산책도 데려나가 줍니다.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잃으면 자기는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잠시 정신이 번쩍 들긴 해요. 제가 차마 아들한테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은 못 해줬고 사고로 눈을 감았다고만 알렸거든요. 그러니 아들이 아빠가 돌아가신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더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아들도 한편으로는 아빠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자신이 생모를 보러 가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 아픈 자책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책을 하며 살고 있어요. 무려 2년이나 지난 일인데 말이죠.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은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착한 우리 남편이 희생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어떻게 보내주겠습니까? 생각은 깊어지고 그럴수록 후회는 늘어가니 잠을 자기가 힘들어 수면제 없이는 밤을 보낼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주었는데도 저는 또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알리러 사연을 씁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 맺혔을 우리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싶거든요. 이것만이 제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의 목소리가 청취자분들에게 닿는 것처럼 저희 남편에게도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마디 좀 올리고 싶어요. 한 번도 제 꿈에 찾아오지 않은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꿈에만 나타나 달라고 얼굴 한번 보고 제대로 작별 인사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냈던 모든 순간이 후회가 되지만 제 마음속 뿌리 깊게 박혀있는 후회는 다름 아닌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인데요. 남편이 다음날 집에 돌아오면 앞으로 저 아들에게 잘하겠다는 그 말을 서운한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했던 게 괴로울 정도로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줄 걸. 왜 내 그릇은 그리도 작아서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죽을 때까지 당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겠다고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삶이 그냥 긴 꿈이거나 누군가의 소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제가 죽기 직전 한 번이라도 제게 남편과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시간을 주겠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들과 함께 이 고된 시간을 버티고 버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제 남편은 억울함을 해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의 서운함 때문에 가족들을 등지지 마시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